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신지 못한 거 알면서 이런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이틀이 남았는데요. 저는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돼도 헌재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해서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말이 얼마나 거짓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10월 29일부터 매주 토요일은 물론이고 지금 이제 평일에도 계속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 파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장 퇴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제가 활동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다룬 일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국민연금이 찬성했던 그런 문제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좀 퀴즈를 낼 테니 한번 맞춰보세요.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가 세계 무슨 주간입니다. 무슨 주간일까요? 네. 예, 여기 저희 보좌관들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세계 여성폭력 추방 주간입니다. 네. 사인을, 잘 보입니까? 세계 여성폭력 추방 주간입니다. 이 주간은 뭐냐 하면, 전 세계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시키고 성평등을 이루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간인데요. 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면서 세계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매우 아주 대표적인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저께 저녁 8시에 박수기 할머니께서 그러니까 일본군 피해자시죠?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곳으로 가셨기를 정말 빌고요. 할머니께서 평소에 늘 하시는 말씀이 일본한테 지지 말아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12월 1일 날 저와 그다음에 우리 당의 25명의 의원님들 그리고 양향자 최고위원님과 같이 최순실 위안부 합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 서울지검에 수사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 그 다음에 청와대 김규현 외교안보 수석, 그 다음에 최순실에 대한 수사를 요구를 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지난 그러니까 작년 12월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합의를 하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것에 이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최순실이 개입되어 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서는 먼저 합의의 내용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왜 문제라고 하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오늘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데 최순실이 어떻게 개입되었다고 의혹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민간단체의 활동을 간단하게 보고 이후에 이 1228 합의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내용을 좀 보면 일본국은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담는다. 총리의 총리 대신에 위치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거출하고 그다음에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해서 피해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를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와 대해서 상호 비판을 자제하고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 위험 유지를 고려해서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합의를 이행함으로써 이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데 도대체 이 정부가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누가 인정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죠. 합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 본질이 성노예였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국제법을 위반한 중대한 인권 침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해자의 가해 사실, 불법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담지 않고 얼버무리면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합의 이후에 박근혜 정부는 할머니들한테 일본이 사과했으니까 이제 그만 용서해주자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전혀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에 말한 건데요. 위안부 합의는 아이고 잘못됐네. 네. 위안부 합의는 일본이 전쟁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인정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네가 전쟁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더 사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강제 연행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일본 정부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금 부인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일본 정부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온 국민이 정말 분노하고 12.28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무효화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작년 이 일본군 위안부 한일 합의는 사실 그 이전에 있었던 1993년에 있었던 고노 담화에 비해서도 굉장히 그 수준이 매우 떨어집니다. 당시 담화에 보면 역사적 진실과 교훈,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책임, 연구, 교육 이렇게 책임을 명시해 놓은 분명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는 12월 28일 합의는 이런 내용이 전혀 빠져 있는 거죠.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굉장히 막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할머니들은 돈도 필요 없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그 나눔의 집을 가거나 이렇게 피해자 할머니들을 직접 만났을 때 들었던 얘기는 돈도 필요 없다. 진정한 공개적인 사과를 해라. 전쟁 범죄의 책임을 인정해라.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 12.28 합의 이후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걸 안 하는 겁니다. 돈도 지급을 안 합니다. 국회에서 자기들이 국회에게 요청해서 국회가 인정한 그래서 승인을 해준 그 예산을 집행 안 하는 겁니다. 임의적으로. 그러면서 이거는 민간단체가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보신 것처럼 일본은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기록 유산들을 유네스코에 등재시키지 않기 위해서 분담금도 안 내는 이런 행태를 취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이거는 민간단체가 할 일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한중일 그 백서 발관 이런 것들도 이미 2015년까지 마쳤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백서가 발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이 화해치유재단을 만들어서 일본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그 돈을 나눠주는 10억 엔을 나눠주는 일들을 재단을 유지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어느 나라 정부인지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도대체 왜 이 박근혜 정부는 천천히 말하라고 계속 사인이 오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할 게 많아가지고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이 도대체 박근혜 정부가 이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태도를 180도 바꿨을까? 정부의 말대로 정말 피해자들에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합의한 건가? 우리가 굉장히 의문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피해자들은 이렇게 졸속적인 합의가 아니라 정말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법적인 어떤 사죄 이런 게 되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길라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하는 시크릿 카드의 대사가 있는데 참 명언이죠. 그게 최선입니까? 정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한 그 합의가 정말 최선이냐? 우리는 모두 다 최선이 아니라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합의 안 하고 그냥 두었으면 제대로 된 합의를 할 수 있었는데 자기들이 멋대로 잘못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피해자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준 그런 상황에 도달한 거죠. 여성가족부 장관인 그 강은희 장관도 최선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왜냐하면 피해자 할머니들이 고령이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피해자 할머니들은 내가 고령이기 때문에 돈을 빨리 받고 마무리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고령이기 때문에 더욱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원한다. 그리고 역사에 이 문제를 길이 남겨야 하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 중 여성에 대한 범죄를 알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피해자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다른 겁니다. 이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문제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이 박근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단돈 15억 엔으로 종료시키려고 하는 거래의 대상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도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할 건데, 김복동 할머니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합의가 딱 되고 나서 이거는 정부가 할머니를 다시 팔아먹은 행위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뭐가 문제냐 하면 피해자 중심적인 접근이라는 게 전혀 안 됐습니다. 뭐냐 하면 피해자 할머니들은 이와 관련해서 전혀 설명 듣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고요. 합의 이후에 뭐 관련자들이 많이 찾아갔지만 굉장히 호통을 당했죠. 어떻게 이걸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합의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10억 엔의 거출금의 성격인데 법적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위로금과 배상금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위로금은 불쌍하니까 도와줄게 이런 거고요. 배상금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피해에 대해서 배상할게. 성격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그러니까 공식적인 사과와 이 배상을 요구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일본 정부가 불법적인 범죄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 이런 위로금 성격의 거축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할머니들의 입장이고요. 네 번째로는 진상규명이나 후속 조치에 대한 책임을 전혀 하고 있지 않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계속 요구했던 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 학생들이 배울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뭐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심지어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에도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강제 동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쓰여져 있지 않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앞에 거와 비슷한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죠. 뭐냐 하면 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가지고 결국은 피해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 문제를 알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국제적 연대를 하는데 굉장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희는 나라 간에 합의해서 해결된 거 아니야? 이렇게 보게 하는 겁니다. 입을 막게 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합의의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진상도 규명되지 않았고 일본국이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은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이 문제 거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노예라고 하는 이 성격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죠. 마지막으로는 이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이제 이런 문제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소녀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조형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것은 전쟁 중 그러니까 일본군에 의한 한국 여성들이 성노예로 끌려가서 너무나 심각한 고통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녀상을 상징으로 해서 다시는 이와 같이 여성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혹은 전쟁 중에 있는 강간 또 혹은 폭력, 살해 이런 문제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없애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군 이 위안부 합의가 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가 점점 되는 거는 여기에 최순실이 개입돼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합의문도 없고 일본의 사과도 없고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도 아니 그 치유금 명목에 10억 엔을 받고 피해자들을 합의 과정에서 다 배제한 그러면서 합의한 이 부분을 최종적 불가역적인 합의다라고 하는 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거기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 국정을 농단한 사람이 자신의 이익이 개입되어 있었구나. 이런 부분이 되면서 오히려 이 사건이 이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최순실이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개입됐다라고 하는 의혹은요. 11월 22일 한겨레 신문을 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정부의 합의를 이끌어낸 그 윤병세 외무부 장관이 석 달간 추가 협상을 요청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외교주무부처인 외교부 장관이 현재 합의 내용에 대해서 타결하고 공표하는데 사실상 반대했다 이런 증언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주무부처 장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식 합의문도 없는 양국 외교장관의 기자회견으로 가름한 12.28 한일 그 협상 과정에서 최순실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의혹이 제기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직권남용과 강요죄다라고 하는 부분을 진상규명해달라라는 측면에서 수사 의뢰를 한 거죠. 그렇다면은 이 최순실은 왜 이 한일 그 일본군 위안부 협상에 개입을 했을까? 이게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최순실이 개입되어 있다. 이러한 의혹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알려진 바 있습니다. 지난 그 8월 15일 JTBC 그 탐사 플러스에 따르면 2016년 1월 13일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린너가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사드는 주한 미군뿐만 아니라 한국의 방어 체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한국의 시스템을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일본과의 동맹 체계에 통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 또 그 JTBC 탐사 플러스에 따르면은 미국이 구상하는 동북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완성하고 사드 배치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동맹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2012년에 추진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체결이 중단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일 관계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고 분석을 했으며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한미일 군사동맹 체계를 이룩하고자 시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브루스 클린너가 미국 측이 한국과 일본 측에 위안부 합의를 할 것을 설득해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최순실은 사드 등 무기를 제조하는 이 회사인 미국의 로키드 마틴의 로비스트 린다 김과 친분이 있고 또 로키드 마틴의 대표도 만났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에 관련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즉 일본군 위안부 합의 시 주무부처 장관인 윤병세 장관의 의견이 묵살되고 갑작스럽게 합의가 진행된 점 그리고 미국은 동북아 박근혜 탄핵이라고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외치고 계십니다. 미국은 동북아의 로키드 마틴의 사드 배치를 중심으로 한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했고 그 전제 조건으로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중요한 선행 요건임을 알고 있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위안부 문제 합의가 한미일 군사동맹의 동맹을 위해서 거래되었다. 그리고 이 합의에 최순실이 개입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김복동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한일 간의 또 한미일 간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여성 인권의 문제 혹은 역사의 문제들이
거래되었다, 희생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이라고 하는 민간단체의 탈을 쓴 정부 조직을 이용해서 12.28 합의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10억 원을 나눠주면서 받기를 지금 이제 강요하고 있죠. 정부는 이 화해치유재단 민간재단이다 이렇게 막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볼 때 이건 민간재단이 아닙니다. 뭐냐하면 이 화해치유재단의 모든 인건비와 경상비를 다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재단이 생길 때 부동산 수수료까지도 정부가 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민간단체예요. 정말 그동안 민간단체로 활동해온 여러 단체들이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민간단체이고 법적 근거가 있어서 지원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일부 지원을 받았던 민간단체들은 정부에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도 지속적으로 지난 25년간 활동해온 그런 단체들입니다. 제가 잠깐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민간단체 활동을 좀 말씀을 드리면 1990년 11월에 36개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대협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정대협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 중에 가장 많았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였답니다. 이렇게 심각한 사실이 그동안 왜 침묵되었냐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것은 그 대답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굉장히 말하기 어려웠겠지만 특히 한국 사회가 왜 나서지 않았냐, 정부가 나서지 않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저희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여전히 개인의 문제로 보고 있고 피해자가 수치스럽게 여기도록 하게 하는 이런 가부장적인 문화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께서 본인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다. 그리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정대협이 일본과 아시아 여성들의 연대를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제 여성 인권 운동의 하나로 크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995년에 있었던 북경 여성 대회에서 이 정대협을 중심으로 해서 무력 분쟁하여 모든 형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전시 중에 행해진 모든 여성에 대한 폭력, 특히 조직적 강간, 강제 매춘, 성노예제에 대한 충분한 규명, 그리고 여성에 대한 전쟁 범죄자를 고소하고 피해 여성에 충분히 배상한다. 이런 내용을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또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전시 성폭력 특별보고관 보고서 이런 내용들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범죄 인정, 자료 공개, 진상 규명,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 색출과 처벌, 역사 교과서 기록 이런 것들을 유엔과 모든 기관들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도쿄에서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이 열렸는데요. 여기서 히로이토 일본 천황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기구의 권고와 판결 이런 것들은 그동안의 가해자들이 오히려 당당하게 피해자들이 숨죽이며 살아왔던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들을 밝히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 12월 28일 한일 합의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어떤 지적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2016년 2월 7일 날 ILO 전문가 회의에서 12.28 합의가 피해자 배제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요구에 맞게 즉각 조치해야 한다. 이런 촉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6년 3월 7일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에서는 한일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으니 일본 정부는 공식 사죄하고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매주 수요일 있는 이런 수요 시위를 크게 꼽죠.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이 수요 시위에 안 가보셨으면 꼭 가보시라 이렇게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수요 시위는 1992년 1월 8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내년이 되면 25주년이 됩니다. 지난 25년간 매주 수요일 12시에 인권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요구사항은
그 일본의 공식적인 사죄, 그 다음에 진상 규명,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이런 내용들입니다. 오늘이 마침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12시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1260회 집회가 열립니다. 이 집회는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 또 인권의 중요성, 전쟁 중 여성에 대한 폭력 반대 이런 것들을 외쳐오고 있습니다. 수요 시위를 통해서 사실은 많은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연대하기도 하고 또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하고 여성 인권과 평화를 되새기는 그런 장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국회의원 되기 전에 한국 여성의 전화라고 하는 여성단체에서 23년간 활동했습니다. 1년에 최소한 제가 2번 이상 이 수요 집회를 주최하고 또 사회도 보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집회 사회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 사회만 딱 보러 가면 할머니들이 앞에 쭉 앉아 계시거든요. 마이크를 자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 막 목이 메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또 생존자인 우리 할머니들이 식민지 국가의 국민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겪었던 그 고통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목이 메이는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이 수요 집회도 굉장히 좀 그동안 변해왔습니다. 어떻게 변해왔냐면 저희가 92년부터 시작할 때는 할머니들이 지금보다 좀 젊으셨거든요. 그래서 집회를 하고 일본 대사관 주위를 이렇게 행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현수막 들고. 할머니, 그래서 이제 상당히 넓은 거리를 이제 다니다가 그 다음에 좀 몇 년 지나니까 할머니들이 더 힘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회를 하고 가까운 거리를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나이가 완전히 드신 후에는 그냥 그 앞에서 집회를 하게 됐죠. 물론 반대로 그렇게 되면서 점점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고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서 아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중학생, 초등학생 이런 학생들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 이런 많은 분들이 이 집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요 집회를 통해서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 범죄 인정, 두 번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진상 규명, 일본의 공식적인 사죄, 일본의 법적 배상, 전범자 처벌, 역사 교과서의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평화의 소녀상은 그 수요 시위 1000회를 맞던 2011년 12월 14일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졌는데요. 지금은 그 국내에서는 50개 정도 있고요. 외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이런 곳에 소녀상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소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본군 위안부라는 역사적 이슈와 유산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정의의 실현, 여성 인권의 회복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죠. 작년 12월 28일 합의 이후에 일본이 그 소녀상을 철거할까봐 지금 대학생들이 거기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정말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노숙자처럼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잠자고 천막 치고.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너무 미안하다. 이 우리들의 잘못된 혹은 뭐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그 합의로 인해서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난 여름에 저는 김포시에서 하는 이 소녀상 그 제막식에 갔었습니다. 김포시는 소녀상 제막을 정말 시민과 학생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돈도 이 시민들이 모아서 한 걸 봤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역사를 새로 인식하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 같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 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97만 명의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서명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요구하는 바는 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본군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일본군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 더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 피해자이며 또한 생존자인 할머니들께서 피해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히 피해자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일본 정부를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명예와 인권의 회복을 위한 외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화운동가이며 또한 여성운동가로 거듭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비기금을 만드셨어요. 할머니들이. 그래서 2013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기록원 할머니하고 김복동 할머니께서 좀 돈을 내셔가지고 전시 피해 여성들을 돕기 위한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나비기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그러면 이제 나비를 많이 달고 다니잖아요. 그 나비는 어떤 의미냐면 모든 여성들이 차별과 억압, 폭력으로부터 해방돼서 자유롭게 날개짓을 하기를 염원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나비기금 첫 번째 수혜자는 누구였냐면 콩고에 계신 분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콩고에서는 굉장히 내전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집단 강간이 엄청나게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그 콩고의 그 내전 중에 그 9살, 13살 딸과 함께 강간을 당했던 피해 여성이 그 고통 속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강간 피해 여성들 또 강제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리스닝 하우스를 열었던 그런 그 레베카 마시카 카추바라고 하는 여성에게 기금을 전달해서 이런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한 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베트남에 우리가 이제 기금을 전달을 했는데 1964년부터 1973년까지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를 했고 이 기간 동안 한국군에 의해서 수많은 민간인 학살과 성폭력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라이따리안이라고 불리는 차별적으로 불리우는 그 베트남 2세들이 태어났고 또 3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세, 3세에게 정신적,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서 뭐 생활비, 자리 지원비, 학비 이런 걸 지급하는 나비기금이 전달이 됐고요.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한국 역시 베트남에서 자행했던 이 범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들이 그 자신들이 입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같은 상처를 입은 다른 사람들이 나비처럼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정말 이 땅에 평화를 꽃피우게 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에 해결을 좀 찾아보면은 이 12.28 합의는 사실은 그동안 25년간 민간단체들이 정말 열심히 해왔던 이런 활동들을 완전히 무로 만든 이제 그런 잘못된 합의입니다. 이 합의 이후에 기시다 외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은 잃은 것은 15겐 뿐이다 이런 망언을 했고요. 그래서 이 협상 당사국인 한국 정부와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줬습니다. 아베 총리 앞에서 말씀드렸죠. 성노예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 대한 비방 중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강제연행 증거 없다 이런 얘기들을 일삼았습니다. 최근에 일본은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를 저지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3월 17일 기시다 국무장관이 치유금 10억 엔은 배상 또는 보상이 아니다 이렇게 성격을 얘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10억 엔에 대해서 배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이 화요치유재단의 김태현 이사장은 배상금 성격을 띤 치유금이다. 이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 불가한 이런 식의 대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화해치유재단에서 그 아베 총리에게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감정적 조치가 필요하다. 편지를 좀 쓰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베 총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털끝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런 굴욕적인 대답을 들었습니다. 일본군 지금 이 화해치유재단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고 보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피해자법에 의하면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가족부 장관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를 보조했죠. 그래서 이 화해치유재단 경비 보조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인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경비 보조 요건을 보면 관련 사업에 이제 수행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수행 실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화해치유재단이. 그런데 이 신설한 화해치유재단이 수행 실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입법조사처에서도 판단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 재단이라고 막 우기면서 사실은 일본이 피해자에게 이 치유금을 주는데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2.28 한일 합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앞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아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사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일본 정부에게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되살리지 않도록 이런 언행에 중단하라 이런 권고를 한 바가 있고요. 유엔 특별기구 유엔 여성차별 그룹에서도 그 12.28 합의가 생존자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지원단체 협의 과정이 없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지난 12월 2일 서울중앙지법 윤성식 부장판사가 위안부 할머니 측이 제기한 한일 정부 위안부 피해자 합의 무효 소송 첫 재판일에 위안부 합의는 조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 대표자끼리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 합의가 외교 협정의 성격인지 법률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하게 설명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합의가 국가 간 조약이라고 해야 할 탄핵입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박근혜 탄핵. 제가 박근혜 할 테니까 탄핵하십시오. 네. 자, 박근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약간 정리를 해야지.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합의가 국제조약이라고 한다면 해야 할 국회 비준 등 조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부 대표자나 국가 간 약속이거나 외교 협정인지 정부하고 치밀하게 밝혀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한일 합의가 정부 대표자 간의 약속이라고 규정할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퇴진 이후에 즉각 합의 내용을 파기하면 됩니다. 또 만약에 정부가 외교협정이라고 주장을 할 경우에는 국회 비준 등 조약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됩니다. 결국 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협상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거래의 대상으로 해서 부당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박근혜 정부의 졸속적인 그리고 굉장히 잘못된 합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는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12월 28일 일본군 합의는 전쟁 중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 그리고 여성 인권 차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효화돼야 되고요. 현재 화해치유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10억엔을 피해자에게 배분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중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2월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일본군 작년 12월 28일 일본군 합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굉장한 문제 중에 하나인 국민연금의 사유화, 박근혜 정권의 국민연금 사유화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정리하는 측면에서 의원님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물 좀. 네, 국민연금은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실 텐데요.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죠. 노후를 지키는 정말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이해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이해와 어떤 이해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번 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국민의 이해가 아니라 정치 권력과 특정 재벌의 이해를 위해서 자산이 운영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권력자와 재벌가에게 몰아주는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건데요. 사실 이런 문제는 돈의 문제도 있지만 국민연금의 신뢰가 정말 땅에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도 지금 이제 탄핵 릴레이를 보면 어떤 회사원이 오셔가지고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난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푼 두 푼 국민연금을 냈는데 이게 뭐냐,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삼성이 정유라에게 10억 원 상당의 말을 상납을 하고요. 그리고 최순실 쪽에 239억 원을 지원을 한 걸로 이제 드러났는데요. 대신에 이 삼성도 이득이 있었죠.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을 해서 합병하는 데 있어서 국민연금이 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박근혜 정권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삼성의 총수 일가는 약 3,700억에서 7,400억의 이득을 챙겼다. 이렇게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 3,700에서 7,400 굉장히 이제 이렇게 범주가 넓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는 합병 비율을 어떻게 했냐 또 주가 시점을 언제 볼 거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 3,700에서 7,400의 부당이득이라고 한다면 일단 돈이 어느 정도인지 약간 우리가 좀 상상이 안 가잖아요. 좀 생각을 해보면 이 타워팰리스 30억짜리 타워팰리스를 한 123채 혹은 246채 정도를 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성과 최순실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동안에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은 연금 평가 손실액은 연금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774억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 찬성을 결정할 당시의 회의 자료에 따르면 3,468억의 손실이 예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금액은 너무 커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억짜리 타워팰리스를 한 120채, 200채 이렇게 살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의 그 월 평균 수급액이 약 35만 원입니다. 이거 고려해봤을 때 100만 명 정도가 받을 수 있는 연금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100만 명은 또 어느 정도의 규모냐 하면 고양시의 인구가 지금 10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람들이 이 35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그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가 398만 명의 25%가 되는 엄청난 정도의 액수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국민연금은 이렇게 손실이 날 걸 알면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결정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것도 근데 이제 그냥 찬성표를 던진 게 아니죠.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혹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로 보면 수상한 인사 이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전화를 했니 누구를 만나니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거죠. 다 아시다시피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결정은 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의 내부 회의인 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투자위원회는 본부장 8명과 실장, 그리고 본부장이 지목한 3명의 팀장, 그래서 총 12명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 10일 투자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7월 1일 홍환선 기금본부장은 투자위원회에 참석 대상자인 실장급과 팀장급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7월 10일 날 투자위원회 할 건데 7월 1일 날 인사위원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대체투자실장이었던 윤영목 실장은 투자자산 사후관리 강화 추진단장으로 보내고요. 대체투자실장에는 홍보본부장의 신임이 두터웠다고 평가를 받는 유상현 팀장을 실장으로 승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윤영목 실장이 투자위원회 참석이 배제가 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윤 실장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급작스러운 인사였다. 평소 자신의 소신이나 업무 스타일로 미루어 합병에 대해 반대할 것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윤 실장의 배제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팀장급 인사도 했는데 실제로 이 홍 본부장이 지목해서 투자위원회에 참석한 3명의 팀장 중에서 7월 1일자 인사 발령을 낸 2명의 팀장이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 발령을 받지 않은 다른 팀장 1명이 중립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자 승진한 윤상현 실장도 찬성을 했고요. 나머지 7명의 실장 중에 3명이 표결 기권을 했는데 이 중 의결권과 관련해서 핵심 인사인 운영전략실장과 리스크관리센터장은 모두 표결 기권을 했습니다. 결국 12명의 이 투자위원회 위원 중에서 홍 본부장과 7월 1일자 인사 발령을 받은 유 실장 그리고 2명의 팀장을 포함해서 8명이 찬성하고 3명이 기권, 1명이 중립으로 가결이 된 거죠. 즉, 이 홍 본부장은
홍한선 본부장은 이 투자위원회의 구성의 규정을 악용해서 자신과 의견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로 투자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전에 인사조치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네, 그 결과 국민연금은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들으셨죠?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 탄핵. 네,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해서 인사조치를 통해서 이미 구조를 바꿨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기금운용본부의 이중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합병 비율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뿐만 아니라 SK와 SK-CNC 합병 둘 다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과 결과가 전혀 달랐던 거죠. 이 최순실 국정조사에서 합병 비율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밝혀진 바가 삼성물산의 주식이 없었던 이재용에게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가 낮게 평가될수록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 이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된 겁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그리고 합병과 SK와 SK-CNC 합병 모두 다 동일하게 이 합병 비율에 논란이 있었지만 기금운용본부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기 불과 한 달 전,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 한 달 전에 기금운용본부는 SK 합병에 대해서는 합병 비율에 논란이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이 합병 여부를 부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투자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한 책임투자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K 주식회사와 SK-CNC 간의 합병 비율에 관해서는 적법 절차를 거쳤으나 최대 주주가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 비율이 정해졌다는 논란이 있어 기업 가치 훼손을 판단하기 곤란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함 이런 안건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해서 당시 그 헌법 이미 독립운동 과정에서 이미 1948법을 만들고 새로운 그 국가를 제한 뜻입니다. 그런 헌법 전문이 현행 헌법에 있죠. 전통이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야.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 과정에라는 게 헌법 정신이 있기 때문에 또 헌법 전문에 있는 임시정부의 법통 이미 대한민국이 건립 대한민국이 그 대한민국 정부가 있다는 것을 이미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과정에서 이미 그거를 부정하려고 하는 독립운동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임한 그 임시정부는 그리고 1948년 8월 출범함으로써 이걸 이제 건국이라 그러는데 원래 건국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건국으로 쓰면은 꽤 우려되니까 자편찬위에서 회의를 하면서 수립으로 쓰는 얘기가 나와서 비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쓰는 게 맞다고 보니 대한민국 수립하고 이번 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 실은 건데요. 이게 대한민국은 무관한라는 뉴라이트 주장이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에 참여 안 했다는 다 참여하는 것은 안 했죠. 김구 선생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임시정부의 마지막 임시정부의 주석 부주석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 정부가 수립되는 것은 완국가를 수립하려고 하는 지향과 맞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당적으로 남북이 분단되었다고 한민족 수립해야 된다는 꿈을 버릴 수가 정부 수립에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실을 들어서 무관하다.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을 공자로 삼아서 이들을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고 그런 뉴라이트 주장을 비롯한 거죠. 어떤 사가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친일파입니다. 그리고 그 친일죠 기반이 됐고 정권이 기반이 됐습니다. 권력으로 이어지는 2세 정통성 독립운동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은 뉴라이트의 주장을 그래서 반헌법 그 대한민국 헌법으로 3대 정신을 이렇게 정신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도 부정하고 헌법적인 거죠. 그래서 반헌법을 국정이라는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배포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수립 고집을 부리는 것은 그 이전에 지우고 싶은 것이겠죠. 그것이 결국 명예 부친인 박정희 친일 행적도 지우는 명예 회복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한민국 수립이 구체화되어 있고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그런 맥락의 것이다 이렇게 이해도 되는 것이죠. 시자면요
이번 국정교과서에서 친일파 우리는 할 만큼 했습니다. 상당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더니 친일파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빠져. 뭐 이런 사람들이 친일 경찰 관료, 친일 언론이 아예 빠뜨렸습니다. 범주는 그렇다고 친일파의 범죄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친일 부러운 많은 사람들이 현상 닭깎기 마사오 박정희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뜻으로 아마 짐작이 되는데 치는 건지 아니면 사실인 지금 지금 이제 사람들이 집필 지금 국정교과 이분이 지금 사람들은 국사편찬위원들이 그렇게 가진 건가요? 이렇게 과정이 워낙 그 역사 집필을 거부했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를 쓸 수 있고 어렵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 편향된 분 포함될 수 있었. 그래서 쓰고 보니까 초고본에 선생님 계고본은 못 보셨죠? 검토 사항만 네. 공부는 못 봤습니다. 네. 된 집필진 원고본을 너무 이게 문제가 많아서 이 위원회의 연구진들요. 20명이죠. 네. 그분들이 검토한 거가 있는데 그 검토 보고서는 그 검토 보고서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그래서 본 계고본을 이 연구진들의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연구진들이 새로 쓴 거나 이런 증거들이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이게 겁니까? 예, 요즘 비선 그래서 집필진도 비선 이렇게 이름 원래는 다음에 국정교과서를 만드는데 이 검토진 교과서가 나오면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문제가 지금 검토본보다 더 초고본 손을 댄 거고요. 국가위원회에서는 6문만 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게 그건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내용을 고친 건데요. 고치는 몇몇 보도에 따르면은 굉장한 문제가 초고본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5.16 박정희 찍은 아주 유명한 사진 있죠. 이거 찍은 유명한 사진이 박정희 정권을 거의 모든 교과서에 등장하는 국정교과서 초인데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지 갑자기 그 사는 것이 좋겠다. 어떤 사진 정권의 경제 성장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사들이 있어서 사진은 빠지고 대처를 이렇게 교체가 됐습니다. 혹시 이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 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역됩니다. 이제 친일 박정희 찬양 교과 성과되고 있는 지금 이제 현장 검토 이렇게 중간에 초고본 내용이 달라지니까 저희가 그거본을 제출을 PDF 파일도 삭제하고 파쇄해서 업변을 했거든요. 국사편찬이. 그런데 저희가 국사편 받고 온 지 5일 만에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그 내용이 얼마고 숨기고 싶은 투성이었으면 파일까지 다 삭제됐다고 이해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발견했다고 초고본 계고본에 분석해 볼 생각입니다. 자료 받으면 또 분석하는 데 드리고요.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은혜 의원님이 국정교과서를 밀고 본 게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 잘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사교과서를 내는 논리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혹은 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이 국정교과서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교과서를 배우는 이 교과서를 한국사 또는 매우 싫어하게 될 학생들의 학습 부담량 불량 교과서입니다. 지금도 고등학교 때 한국사 그랬죠. 국사 배우면서 배운 내용 중에 아직도 태정태세 문단세로 조선 왕들 그거 외우면은 거든요. 그 기본 중심으로 국왕 중심의 역사 학습은 끝난 것이다. 유신체제 때 유신정권 시절 때 가르쳤는데 대통령이 유명한 독립운동가 이름 외우고 역사 학습은 끝난 것이다. 외우면은 끝난 것이다. 교과서는 다 정치자 중심입니다. 처음 들어서 역사 교육의 방향이 살아가는 이야기 흔히 이제 생활사라 그럽니다. 지난 20-30년 된 생활사 연구는 30년, 40년 어떻게도 하는데 옛날 학생들한테 무조건에 실려 있으니까 무조건 교과서를 만들어놨다. 그것도 좋은 내용에 이해할 수 있는데 독재를 찬양하는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그거 하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폐기입니다. 폐기벽. 그래서 일단 나왔으니까 현장 평판으로 박근혜 정권이 시도를 막을 생각을 합니다. 역사 코트 시민사회 차원에서 할 것이고요. 아마 같이 열심히 했습니다. 네,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여기 화면에 보시면요, 폐기를 위해서 의견을 접수하는 인터넷입니다.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해서니까요. 신분 확인하고 뭔가 의견을 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국정교과서 왜 폐기되어야 할 여기에 남겨주시면 수렴하고 종합해서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마무리할
그리고 역사 국정 교과서 우리 미래 세대의 일입니다. 무겁게 접니다. 박근혜 탄핵을 호와 박근혜 최순단 사건의 진실이겠습니다. 그렇게 묻겠습니다. 더불어 교과서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박근혜도 남은 권력에서 헌법재판에게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12월 10일 탄핵 끝이 일 뿐입니다. 국민에게 있고 모든 나온다는 헌법 탄핵 이후에도 역동처의 헌법재판소의 탄핵 박근혜가 무패가 해소되고 만들어질 때까지 멈추지 맙시다. 만드는 모든 시민혁명이 있게 해주실 것을 저도 더불어민주당 국민과 함께 한국을 위해서 전진하기 이틀 후 여러분 함께 승리합시다. 박용진 의원인데요. 박용 대변인 전문이 저희 당에 하면서 여러분들의 있는 강북 갑 제가 학교 후배이기 제가 아니라 박용진 후배인데요.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강북을에 앞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